저는 올해 77입니다. 김해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라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죠. 남편은 논일을 하고 저는 밭일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땅을 샀어요. 처음엔 100평짜리 작은 땅이었죠. 몇 년 후엔 200평을 더 샀고 또 몇 년 후엔 300평을 샀습니다. 그렇게 한 평 한 평 모아서 김해에 2000평의 땅을 마련했어요. 이 땅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그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버렸습니다. 당장 팔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38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여자는 35이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게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며느리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게 성격인가 보다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7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봤습니다. 4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더 보태주고 싶은데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상대 집에서는 7천만 원을 주는데 저는 4천만 원밖에 못 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보다 적게 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죠. 결혼 후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키웠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는 일만은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죠. 대신 2달에 한 번씩 손주들 얼굴을 보러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가기 전날이면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죠. 손주들이 이거 좋아하던데 김밥을 싸고 나물 반찬을 만들고 고기도 볶았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생각하면 피곤한 줄 몰랐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빠진 반찬은 없는지, 김밥은 충분한지 확인했죠. 큰 보냉 가방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경기도까지 가는 버스는 4시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은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까?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2달 만에 보는 아이들이니 많이 컸겠죠. 키도 크고 말도 더 잘할 거예요. 아들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사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꾸렸구나. 갈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아들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게 대견했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리 살갑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하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나 보다 했죠. 성격이 원래 조용한가 봐.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건 아니고 그냥 말수가 적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한테는 무뚝뚝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오늘도 또 2달이 됐네요. 손주들을 보러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준비했죠. 이번엔 뭘 더 해갈까? 냉장고를 열어보며 고민했습니다. 멸치볶음도 있고 잡채도 만들어뒀어요.
보낸 가방이 무거워도 상관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경기도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보낸 가방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러 가는 길이니까요. 4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아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10층짜리 아파트 5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엄마. 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6살, 4살짜리 손주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우리 강민이, 서연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2달 사이에 또 많이 컸더라고요. 강민이는 키가 부쩍 자란 것 같았고 서연이는 말을 더 또박또박 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현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어요. 표정도 딱딱했죠. 미소 하나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인사만 했습니다. 응, 수진아. 오늘도 음식 좀 해왔어. 보낸 가방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네. 대답도 짧았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우리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강민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무슨 그림 그렸는데? 공룡이요. 티라노사우루스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죠. 수진아, 김치찜은 데워서 먹으면 돼.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역시나 짧은 대답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죠. 아들이 퇴근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며느리와는 달랐죠. 응, 민수야. 오늘 일 힘들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오시는 날인데 일찍 왔죠. 아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제 말을 잘 들었죠.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됐어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거실로 돌아와 손주들과 놀아줬어요. 강민이가 가져온 공룡 인형들을 함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었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언니. 잘 지내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고 경쾌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하던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응응,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날까? 엄마도 보고 싶다고 하시네. 며느리는 친정 언니와 통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한테만 저런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해온 김치찜과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해오신 음식들이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죠. 아, 응. 며느리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어 보인다는 말도 없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저는 손주들 이야기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그냥 밥만 먹었어요. 수진이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들진 않고? 아니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대답을 최소한으로만 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거절하는 투였습니다. 같이 하자. 됐어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저를 부엌에서 내보내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원래 말이 적어?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조용한 편이거든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줬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들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정 언니한테는 그렇게 밝게 웃던 며느리가 저한테만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재우고 나서 아들 부부와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너희도 일찍 자라. 며느리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갔죠. 객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아들이 행복하면 됐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아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이틀을 머물다가 김해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떠날 때도 현관까지만 나왔어요. 배웅도 대충이었죠. 조심히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왔지만 며느리는 문 앞에 서 있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게 며느리 성격이라면 받아들여야 했어요.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 여사님 계세요? 동네 이장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 않는 분이었죠. 네, 여기 있어요. 손을 털고 일어났어요. 이장님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나쁜 소식인가 싶었죠. 큰일이라니 좋은 일이죠.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네, 그린벨트요? 김해 이쪽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요. 박 여사님 땅도 포함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풀렸다니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시청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장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목록이었죠. 여기 보세요. 박 여사님 땅 지번이 여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 땅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며 부축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000평이나 되는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연락 왔을 텐데요. 아, 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님도 따라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죠.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김해 중앙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여사님 소유 땅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00평 전부 해제됐어요. 지금 그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000평이면 대략 20억 원이에요. 20억이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감정평가는 해봐야 하지만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장님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20억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되다니요. 박 여사님 정말 잘 됐네요.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요. 이장님이 축하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죠. 남편이 알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한 평 한 평 모은 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땅이 20억이 됐어요. 사진을 향해 말했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민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네. 전세로 사는 아들 가족한테 집을 사줄 수 있었어요.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해 줄 수 있었죠. 며느리한테 미안했던 마음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4천만 원밖에 못 줬던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진이한테도 이제 떳떳할 수 있겠어. 며느리 친정에서 7천만 원 줬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억이면 아들 가족 집도 사주고 손주들 교육비도 대주고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민수가 얼마나 놀랄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의 놀란 얼굴이 눈에 선했죠. 달력을 봤어요. 이틀 후가 마침 2달에 한 번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해야지. 깜짝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저를 돈 없다고 무시했을 리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요? 이번엔 음식을 더 정성껏 준비해야겠어. 기쁜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뭘 해갈까 고민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준비하고요. 이틀 동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 썼죠. 김치찜은 고기를 푸짐하게 넣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속에 야채를 잘게 썰어 넣었어요. 멸치볶음도 만들고 잡채도 준비했죠. 이번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겠네.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보낸 가방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을 정도였죠. 저녁 식사 때 얘기하면 민수가 얼마나 놀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의 기쁜 얼굴, 손주들의 환한 웃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분명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가족한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에서 김치찜을 꺼내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계란말이도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깨끗한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골랐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보낸 가방을 챙겼어요. 김치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잡채까지 빠진 게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따로 챙겼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참 좋았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었죠. 민수가 뭐라고 할까? 아들의 반응을 상상해봤어요. 처음엔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20억이 됐다니 누가 쉽게 믿겠어요. 수진이도 놀라겠지. 며느리도 분명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20억이면 아들 가족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새 아파트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전용 면적 20평대 아파트가 7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7억이면 충분하지. 그 집을 사주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손주들 교육비는 평생 걱정 없을 겁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줄 수 있었죠. 며느리한테도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 4천만 원밖에 못 준 게 늘 미안했거든요. 이제는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화장실도 갈 겸 내렸죠. 휴게소 편의점에서 손주들 간식을 샀어요. 강민이가 좋아하는 공룡 과자랑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맛 사탕을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큰 선물을 줄 거야. 계산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경기도로 향했어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았죠. 저녁 먹을 때 얘기해야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말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면서요. 우리 땅이 20억이 됐단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연습해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아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보낸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죠. 오늘 저녁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강민이와 서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우리 강민이, 서연이. 할머니 진짜 보고 싶었어. 아이들을 꼭 안아줬죠. 며느리는 역시나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님, 짧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진아. 오늘도 음식 좀 해왔어. 보낸 가방을 건넸어요.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저녁 먹고 나면 달라질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억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도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놀았어요. 강민이가 새로 산 로봇 장난감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변신해요. 와, 정말 신기하네.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저녁 식사를 생각했어요. 몇 시쯤 저녁을 먹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제가 가져온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만 참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녁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아들이 퇴근한 건 6시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민수야. 아들은 반가워했어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강민이, 서연이 보니까 좋아서 그래.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역시나 거절했어요. 저를 부엌에 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참자. 곧 있으면 며느리도 저를 다르게 대할 거예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해온 김치찜이 중앙에 놓였어요. 자, 다들 앉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준비한 말을 꺼낼 시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야지. 심호흡을 했어요.
아들 가족의 놀란 얼굴이 기대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며느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며느리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이 테이블을 따라 울려 퍼졌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죠.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본 거였죠. 화면에 카톡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대학 동기들이었어요. 수진아, 늙은이 또 왔어? 그 메시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늙은이라니요. 다음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2달마다 한 번씩 오는 거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 나도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1년에 한 번만 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 얘기인가요? 아들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곧 나올 거예요. 순간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번호가 며느리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 잠시만. 별일 아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찜을 먹기 시작했죠. 전화 앱을 눌렀어요. 최근 통화 목록이 떴습니다. 제 번호를 찾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었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돈 없는 늙은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돈 없는 늙은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저장해 놨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손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다녀왔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죠.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돈 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김치찜 드세요. 아들이 제 앞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응,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어도 씹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농사 지으며 아들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시간들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땅을 샀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악착같이 모았었죠. 2달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돈 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안 먹어요? 강민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먹을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손주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결혼할 때 4천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해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 돈조차 적다고 생각했겠죠. 친정에서 7천만 원 줬을 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더 주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돈 없다고 무시했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또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잠깐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면 며느리가 태도를 바꿀까요? 하지만 하기 싫었어요. 돈 때문에 저를 다르게 대할 며느리가 싫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며느리가 확인했죠.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메시지를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나 급히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대.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떤 일인데요? 제가 같이 내려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어요. 할머니, 벌써 가요? 서연이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응, 미안해. 다음에 더 오래 놀아줄게. 아이를 안아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보냉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이 계속 걱정했습니다. 응, 걱정 마. 그냥 집 일 좀 봐야 해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따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 있었죠. 아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왔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은 거 맞죠? 그래,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돈 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20억을 갖고 있는데도 돈 없는 늙은이라니요. 웃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거든요. 버스 안은 어두웠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돈 없는 늙은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렸어요. 세 번째 전화에 받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을 또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갑자기 가시니까 걱정돼요. 제가 내일 내려갈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말고 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죠. 휴게소를 출발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슬펐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 김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20분이나 걸렸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보낸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했던 시간들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이요. 결혼할 때 4천만 원 보태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마음이요. 2달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들었던 정성이요. 그 모든 게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돈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돈 없는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땅 샀잖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대요.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라는 글자가요.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며느리 문자는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물만 마셨습니다.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 적도 없었고 간섭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2달에 한 번 손주들 보러 가서 음식 좀 해주고 온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며느리한테는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건가? 결혼할 때 7천만 원 준 친정집과 비교됐겠죠. 저는 4천만 원밖에 못 줬으니까요. 20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동네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죠. 아이고, 안색이 왜 이래요? 이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장님이 부엌으로 가더니 밥을 차려왔습니다. 일단 드세요. 며칠 굶으셨어요? 이틀이요. 이틀씩이나요? 안 되겠어요. 드셔야죠. 이장님이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한테서도 연락 왔던데요. 아들이요? 네,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걱정하시던데요. 아,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거였죠. 그래도 전화는 받으셔야죠. 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이장님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밥을 겨우 반 공기 먹었습니다. 이장님이 설거지를 하고 가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20억이 있는데도 며느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아이한테 돈 얘기를 하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그게 싫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떡해요? 아들한테도 도와주지 말아야 하나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달랐어요. 아들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한테만 돈을 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2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사흘 만에 제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이장님이 차려준 밥이었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며칠 전 아들 집에 가져갔고 남은 음식들이 보였어요. 김치찜,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요.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만들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때는 20억 소식을 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도 저를 다르게 볼 거라고 기대했었죠. 하지만 모든 게 헛된 기대였습니다. 음식을 꺼내서 데웠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죠. 김치찜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억지로 먹었습니다. 몸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었습니다. 아들이 15통, 며느리가 5통이었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와 있었죠.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 문자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문자도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읽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휴대폰을 본 걸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갑자기 내려간 이유를 궁금해할 뿐이겠죠. 알면 어떻게 할까? 만약 며느리가 제가 그 화면을 봤다는 걸 알면요. 사과할까요? 아니면 변명할까요? 아마 사과하겠죠. 하지만 진심은 아닐 거예요. 들켜서 사과하는 것 뿐이겠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민수야.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졌어. 그날 갑자기 왜 가신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이장님이 급하게 찾으셨어.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너무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제대로 얘기할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며느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네, 전화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응, 봤어.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고민한다고요. 웃기는 일이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휴대폰을 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나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0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한테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아들한테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알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었죠.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들 생각도 났습니다. 강민이와 서연이요. 아이들은 정말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좋아하며 달려나왔죠. 할머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한테는 교육비를 대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며느리를 거쳐야 했어요. 손주들은 며느리 자식이니까요. 며느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 손주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며느리한테 돈 얘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미움을 사지 않았죠. 아마 참으라고 했겠지.
남편이라면 그랬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이해하고 아들 생각해서 참으라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더 고민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생각했죠. 아들한테만 말할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며느리 몰래 아들한테만 돈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며느리가 나중에 알면 더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자기만 제외하고 얘기했다고 서운해하겠죠. 그럼 아예 말을 안 할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20억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저 혼자 20억을 갖고 뭘 하겠어요. 나중에라도 아들한테는 줘야지. 제가 죽으면 어차피 아들 거예요. 그럼 며느리한테도 가게 되는 거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텃밭도 나가서 돌봤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만 했죠. 지금 당장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괘씸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에요. 손주들도 제 손주고요. 그 아이들을 평생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20억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은 가난했어요. 며느리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아들한테는 미안하고 손주들 생각에 마음 아프고요. 20억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가족한테 상처받는 게 더 아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면 됐어요.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죠. 지금은 아니어도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돈 없는 늙은이라는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20억을 갖고 있어도 저는 여전히 돈 없는 늙은이였어요. 며느리 눈에는요.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